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2년 차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웠고요. 남들 보기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 붙은 거 고르고 아침마다 남편 와이셔츠 다려놓고 명절이면 전 부치느라 손목이 퉁퉁 붓는 그런 사람이요. 이 사연을 보낼까 말까 석 달을 고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잘 된 거 아니냐, 이제 됐다고 그러는데 전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가슴속에 뭔가 응어리가 남아 있었어요. 꺼내놓지 않으면 평생 안고 갈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운 세대예요. 그게 엄마고, 그게 아내고, 며느리라고 배웠죠. 근데요, 참기만 하면 나만 죽는 거더라고요. 이 사연 들으시는 분들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 중간에 화가 나실 수도 있고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끝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아마 저처럼 좀 후련해지실 거예요. 저는 안동 출신이에요. 시골에서 국밥집 하는 부모님 밑에서 3남매 중 장녀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동생들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국밥집 홀서빙까지 했어요. 공부를 좀 했는데 집안 형편이 안 되니까 대학은 꿈도 못 꿨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서 공장 사무보조, 학원 접수처, 동생 학비 대느라 제 돈으로 제 것 사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25가지 원룸 하나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월급 쪽에 고향에 보냈거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 성격이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겉으로 티를 잘 안 내죠. 근데 이 멍청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제 장점이기도 하고 돌이켜보면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8에 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소개라고 하기엔 좀 특이했죠. 제가 일하던 식당에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머리가 하얗고 등이 꼿꼿하고 말수가 적은 어르신. 항상 혼자 와서 설렁탕 한 그릇 드시고 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제 시아버지가 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가씨, 밥은 제때 먹고 다녀. 그게 처음 들은 사적인 말이었어요. 제가 대답하니 어르신은 고개만 끄덕이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아들을 데리고 오신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시아버지가 처음부터 저를 보셨던 거예요. 아들한테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아셨던 거죠. 근데 막상 남편을 보니 저랑 완전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군인 출신인데 한국전쟁 이후 군 생활만 30년 하시고 전역하신 뒤에 건설업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강남의 건물 2채, 경기도의 공장 부지까지 그야말로 자수성가하신 분이죠.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였는데 남편만 공부를 못했어요. 대학도 겨우 갔고 졸업하고 나서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죠. 결국 시아버지가 건설업 쪽 회사를 하나 만들어준 겁니다. 자본금, 인맥, 거래처 전부 다 시아버지가 깔아주신 거예요. 남편은 겉으론 호탕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잘 치고 내가 사장이다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죠. 근데 이 속은 달라요. 자존심이 워낙 세고 형들한테 열등감이 깊어요. 명절 때 식구들 모이면 남편은 항상 한쪽 구석에서 술만 마셨어요. 그러다 결혼 초 처음으로 남편 회사 장부를 열어봤어요. 솔직히 기가 막혔습니다. 매달 시아버지한테 들어오는 돈으로 겨우 굴러가는 구조였어요. 남편은 거래처 접대한다고 술 마시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실질적인 경영은 아무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직접 격리를 맡았어요. 현장에 나가서 인부들 밥을 짓고 거래처 사장님들 만나서 단가 협상도 했고요.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다음 날 제가 새벽에 나가 현장 체크를 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가 흑자를 냈어요. 그때부터 업계에서 슬슬 소문이 돌더라고요. 박 사장 뒤에 어떤 여자가 있다. 그 여자가 접니다. 근데 남편은 고마워하긴커녕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어느 날 거래처 회식 자리에서 제가 계약 조건을 정리해서 말했더니 집에 와서 대뜸 이러더라고요. 네가 뭘 안다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 내가 호구로 보이냐?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삼켰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회사 일을 저한테 다 맡기면서 밖에서는 자기가 한 것처럼 굴었고 집에서는 저한테 은근히 화풀이를 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시아버지 때문에요. 시아버지는 저한테 직접 고맙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명절마다 제가 차린 밥을 끝까지 비우셨고 제가 아플 때 홍삼 한 박스가 택배로 오곤 했어요. 보낸 사람 이름도 안 적혀 있는데 전 알죠. 그게 저한텐 큰 힘이었어요. 남편한테 인정 못 받아도 시아버지가 저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게 32년을 버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아버지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젊은 시절부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셨어요. 칭찬도 안 하고 화도 잘 안 내시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으셨죠. 가족끼리 모여 밥 먹을 때도 말씀이 거의 없으세요. 수저 소리만 나는 식탁이 일상이었어요. 두 형님도 시아버지 앞에만 서면 긴장했어요. 한 번은 둘째 형님이 떡국 간을 좀 세게 했는데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바로 놓으셨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놓으신 건데 둘째 형님이 부엌에서 울었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분이셨죠. 아버님 속을 도통 모르겠다가 며느리들 사이에서 늘 나오는 말이었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시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인정하시는 건지 그냥 무관심한 건지 물어볼 수도 없었고요. 그냥 묵묵히 할 일만 했어요. 근데 결혼 12년 차 되던 해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수술비로 3천이 필요했는데 저한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잔고가 200만 원이 안 됐거든요. 회사 돈은 제가 만졌지만 그건 회사 돈이지 제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엄마 수술비가 필요해. 3천만 원만 도와줘. 참나, 당신 친정일에 왜 내 돈을 써? 당신 식구들끼리 알아서 해. 그 말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새벽마다 몰래 화장실 물 틀어놓고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그때 동생들한테도 제가 다 알아본다고 하고는 방법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집에 오라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더니 거실 탁자에 갈색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그 봉투를 제 앞으로 밀더니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갖고 가. 어머니 수술 잘 끝내라. 봉투를 열었는데 5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3천이 아니라 5천이에요. 수술비에 회복기간 생활비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게 그분 방식이었던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람. 그 뒤로 저는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매주 시아버지 댁에 가서 반찬을 해드렸어요. 보훈병원 진료 있는 날이면 빠짐없이 동행했고요. 시아버지가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을 힘들어하시면 말없이 팔을 내밀었어요. 처음엔 뿌리치셨어요. 군인 특유의 자존심이 있으시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팔을 잡으시더라고요. 그 무게감이 아직도 팔에 남아있어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70대 후반에 한번 크게 편찮으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새아들 중 아무도 밤을 새울 수가 없었어요. 큰아주버님은 수술 스케줄이 있고 둘째 아주버님도 재판이 있고 남편은 그냥 안 왔어요. 내일 와보겠다고 하고는 다음 날도 안 오고 결국 제가 밤새 간호했습니다. 링거 갈아달라고 간호사 부르고 이불 여며드리고 새벽에 죽 끓여드리고 시아버지가 한밤중에 기침을 하길래 등을 쓸어드렸더니 어둠 속에서 제 손목을 잡으셨어요. 아무 말 없이 잡고 한참 있다가 놓으셨어요. 그게 그분의 고맙다였던 거예요. 쪽잠이라도 자려고 보호자 침대에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든 적이 있어요. 나중에 간호사가 저한테 이런 말을 전해줬어요. 사모님, 어르신이 새벽에 사모님 보더니 그러셨어요. 제가 내 진짜 자식이요. 저는 그 말을 시아버지 앞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나중에 저를 살리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다 2년 전쯤 남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 양복에서 모르는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향수 같은 건 평생 안 뿌리던 사람이에요. 땀 냄새, 소주 냄새, 그게 평생 맡아온 남편 냄새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 달콤한? 그런 게 나서 물었어요. 여보, 무슨 향수 뿌렸어? 아, 거래처에서 뭐 샘플로 줬어. 왜, 이상해? 바로 대답을 하길래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엔 헬스장을 등록했더라고요. 남편이 운동이라고는 리모컨 드는 게 전부인 사람이에요. 주말이면 러닝셔츠에 트레이닝복 입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던 사람인데 갑자기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뱃살을 집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어? 그랬더니 확 짜증을 내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관리 좀 하면 안 되냐? 맨날 찌그러져 있으니까 거래처에서도 무시하지. 할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건강 챙기는 거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참 여자의 촉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었어요. 불안이라기보다는 낯섦? 그러다 결정적으로 회사 직원이 집에 들렀다가 한마디를 흘렸어요. 그날도 남편은 골프라며 아침 일찍 나가고 저 혼자 집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김 과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아이고 사모님, 사장님 안 계세요? 서류 결제를 급히 받아야 해서요. 남편이 없어서 서류를 놔두고 가겠다면서 잠깐 현관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김 과장이 아무렇지 않게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그 선물은 잘 받으셨어요? 네? 무슨 선물이요? 그 사장님이 새로운 격리하고 같이 백화점 가셨잖아요. 그 사모님 선물 고른다고 사장님이 젊은 감각이 필요하다면서 이 대리한테 같이 가자고 하던데.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꽤 비싼 걸로 고르시던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선물? 무슨 선물? 남편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선물을 사줬던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생일에 꽃 한 송이 사온 적 없는 사람인데. 근데 새로운 격리랑 백화점을 가?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일단 웃었어요. 아, 네, 잘 받았어요. 덕분에 좋은 선물 받았네요. 근데 문을 닫자마자 손이 떨렸어요. 남편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물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백화점에서 내 선물 샀다며 그거 어딨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할까? 그럼 뭐라도 대충 뭐 하나 사와서 큰 소리 칠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또 속고 넘어가는 거죠. 그날 밤 남편이 11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분명 싸움이 될 거고 싸우면 제가 또 예민한 년 소리를 들을 테니까. 대신 남편이 잠든 뒤에 양복 주머니를 뒤졌어요. 거기서 백화점 영수증이 나왔어요. 여자 가방이더라고요. 금액이 280만 원. 정작 저한테 온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새벽 베란다에서 혼자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전 달라졌어요. 울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 차를 정비소에 맡기고 먼저 안을 살폈어요. 그때 조수석 시트 틈에서 긴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제 머리는 단발이거든요. 그리고 글러브 박스에 호텔 주차 영수증이 있었고 날짜를 보니 남편이 부산 출장이라고 했던 날이었어요. 근데 영수증이 찍힌 호텔은 서울 강남이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사진을 다 찍고 핸드폰 비밀 폴더에 저장했어요.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만약을 위해 모아두자고 생각한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확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32년이잖아요. 내 청춘을 통째로 준 사람이 설마 그 설마가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확인 사살은 딸한테서 왔어요. 어느 날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엄마, 나 지금 할 말 있는데 화내지 말고 들어. 뭔데 이 밤에? 아빠 부계정 찾았는데 사진이 올라와 있어. 젊은 여자랑 같이 찍은 거. 젊은 여자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레스토랑에서 찍은 거야. 와인잔 들고 웃고 있어. 여자가 아빠 팔짱을 끼고 있고. 엄마, 이거 그냥 직원 아닌 것 같아.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딸이 울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말에 더 눈물이 쏟아졌어요. 딸이 이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분노보다 미안함이 먼저 치밀더라고요. 우리 딸한테까지 이런 걸 보게 만든 인간. 하지만 시아버지 생신이 한 달 앞이었어요. 82세 생신인데 이런 일로 충격을 드릴 순 없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모르는 척해. 할아버지 생신 끝나고 정리할게. 딸은 한참 망설이다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혼자 참지 마. 나 옆에 있어. 그제야 울음을 멈출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옆에서 코골며 자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죠. 32년을 이렇게 끝내려고? 내가 이만큼 당하고도 참아야 해?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시아버지 생신상만큼은 내 손으로 차린다. 그건 남편과의 관계를 떠나 아버님한테 드리는 내 마음이니까 뒷일은 그 뒤에 생각하자. 그렇게 가장 긴 한 달이 시작됐어요. 시아버지 생신을 2주 앞두고 전 준비에 들어갔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도토리묵, 동태전, 약과 특히 갈비는 미리 좋은 거 주문해 놓고 고향 안동에서 간고등어까지 택배로 받았어요. 시아버지가 간고등어를 유독 좋아하시거든요. 고향 맛이 난다 하셨던 적이 있어서 이번 생신은 정말 제대로 해드리고 싶었어요. 올해 들어 시아버지 건강이 좀 안 좋으셨거든요.
82이면 앞으로 생신을 몇 번이나 더 챙겨드릴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준비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갈비는 뭐로 할까? 한우로 할까? 수입산으로 할까? 물으면 알아서 하라는 한마디. 선물은 뭐 할 거냐고 물어도 적당히 하라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시아버님 생신 며칠 전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제가 엿들었습니다. 저녁에 베란다에서 나지막하게 통화하고 있길래 가까이 갔는데 이런 말이 들렸어요. 그날 같이 가자. 내가 소개시켜줄게.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뭘 소개시켜준다는 건지 등골이 서늘했어요. 설마 아버님 생신에 그 여자를 데려온다는 건 아니겠지. 아무리 남편이 철이 없어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준혁아, 할아버지 생신날 꼭 와라. 아빠랑 무슨 일 있어도 그날만큼은 참아.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그냥. 알겠어. 딸도 물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지? 없어. 그냥 할아버지 생신 준비하느라 좀 피곤해서. 거짓말. 엄마 피곤하면 목소리 안 떨려. 그 애는 어려서부터 눈치가 빨라요. 근데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 생신 사흘 전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랍 안쪽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열었는데 안에 들어있는 게 이혼 합의서 초안이었어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은 최소화. 남편이 이미 변호사를 만난 흔적이 있었어요. 메모지에 변호사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상담 완료라고 빨간 펜으로 표시까지 해놨더라고요. 5천만 원이요. 32년에 5천만 원. 제가 그 회사 살린 거, 새벽마다 현장 나간 거, 거래처 접대한 거, 그 세월이 고작 5천만 원이래요. 그걸 봤지만 울진 않았어요. 서류를 원래 자리에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넣어두고 핸드폰으로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선명하게. 그리고 생신 전날 저는 새벽 2시까지 부엌에 서 있었어요. 갈비찜 양념을 재우고 전 반죽을 만들고 잡채 재료를 손질하고 칼질하면서 생각했어요. 그 긴 세월을 이렇게 끝내려고? 그것도 네 아버지 생신날에? 분노와 서러움이 번갈아 올라왔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시아버지 앞에선 웃어야 했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당근을 썰었어요. 그리고 생신 당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사실 잠을 못 잤다는 게 맞겠죠. 부엌에 들어가서 갈비찜을 불에 올리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동태전, 호박전, 깻잎전. 시아버지가 특히 깻잎전을 좋아하시거든요. 고소하다 하시면서 2~3개씩 드시곤 했어요. 잡채도 볶고 도토리묵 양념 만들고 약과도 전날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그릇에 담았어요. 상위에 음식이 하나둘 올라갈 때마다 좀 안심이 됐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 뒤 아들이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할아버지 어디 계셔? 거실에 계셔. 가서 인사드려. 딸도 곧 왔고 아주버님과 형님들도 다 모였어요. 시아버지는 거실상 앞에 앉아 계셨는데 평소보다 옷을 좀 차려입으셨더라고요. 양복까진 아니어도 깔끔한 남방을 걸치셨어요. 82인데도 등이 꼿꼿하셨습니다. 군인 자세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때 모두가 모였는데 남편만 안 왔어요. 10시, 11시가 돼도 안 와서 전화를 했더니 가고 있어.
만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좀 들떠있더라고요. 긴장한 건지 흥분한 건지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불안감을 억누르면서 시아버지한테 차를 따라드렸어요.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도 곧 올 거예요. 시아버지가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12시가 넘어서야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부엌에 있다가 얼른 나왔어요. 근데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 원피스에 하이힐, 머리를 곱게 말아서 내리고 화장을 제법 하고 있었어요. 딸이 보여줬던 그 사진 속 여자,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큰형님이 저 사람 누구야? 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고 아들이 벌떡 일어섰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는데 손이 얼음장이었어요. 제 손인지 딸 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거실 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어요. 당당하게 한 점 부끄럼도 없는 얼굴로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앞으로 나와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더니 시아버지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그리고 고개를 들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새며느리예요. 절 한번 받아주세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어요. 아양을 떠는 듯 하면서도 자신만만한, 자기가 이 집 새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본 아들이 고함을 질렀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 남편이 아들을 쏘아봤어요. 넌 빠져! 어른들 일이야! 딸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제 팔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요. 3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새벽에 현장 나가던 날들, 거래처 술자리에서 웃던 날들, 혼자 아이들 재우고 설거지하던 밤들. 남편 양말 빨고 와이셔츠 다리고 생일마다 미역국 끓여주던 그 세월. 근데 남편은 지금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여자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생신날에 제가 새벽부터 차린 밥상 앞에서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그 여자의 표정이었어요. 자신만만했거든요. 마치 이미 다 된 일인 것처럼, 자기가 이 집 새 안주인이 되는 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아버님께 절을 올리면서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그게 보였습니다.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여자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숨막히는 정적이었어요.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나셔서 거실 한복판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여자를 내려다보셨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남편만 당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목소린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네가 이유리지? 그 여자 눈이 커졌어요. 남편도 표정이 살짝 흔들렸고요. 시아버지가 이름까지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한 거죠. 그래, 이름은 알고 있다. 잘 맞춰왔네. 시아버지가 한 발 앞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말을 이으셨는데 제가 평생 시아버지 입에서 그렇게 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부산에서도 같은 짓 했지. 그전엔 대전에서 회사 들어가서 연인 행세하고 유부남한테 돈 뜯어낸 전과만 2건이던데. 내가 3달 전에 네 신혼조회 다 끝냈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얼굴이 노랗게 변하는 게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하얘지는 게 아니라 노래지는 거예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무릎 꿇던 자세까지 흔들렸어요. 시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 자기 과거를 전부 파헤쳐놨다는 것을 그제야 안 거죠. 남편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유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남편을 돌아보셨어요. 그 눈빛, 저는 32년 동안 시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런 눈빛은 처음 봤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실망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깊고 깊은 실망이 가득한 눈이었죠. 종수야,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이 여자가 너 좋아서 여기까지 온 줄 아냐?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네 돈이 탐나서 온 거여. 아니, 네 돈도 아니지. 내 돈. 네가 뭐 있어서 저런 젊은 여자가 오겠냐? 내 인맥으로 따낸 공사, 내 보증으로 받은 대출, 내 이름으로 유지되는 회사. 그게 다 네 것 같냐? 네 능력으로 번 돈이 1원이라도 있어? 그 회사가 지금까지 안 망한 건 네 옆에 있는 여자 때문이야. 시아버지가 저를 한번 힐끗 보셨어요. 잠깐이었지만 확실히 저를 본 거였어요. 그 말에 남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가족들 앞에서, 자기가 데려온 여자 앞에서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한 글자도 틀린 말이 없으니까 반박을 못하는 거죠. 시아버지가 그 여자를 다시 봤어요. 일어나. 그 여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시아버지가 테이블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언제 준비해 놓으셨는지 아까부터 테이블 구석에 놓여 있던 거였어요. 봉투를 그 여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네 신혼조회 서류, 소송 기록, 그리고 내 아들 회사에서 네 이름으로 빠져나간 돈 내역까지 다 들어있어. 이거 들고 경찰서를 갈 수도 있고 너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어. 그 여자가 봉투를 받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시아버지가 마지막 한마디를 했어요. 뭐? 새 며느리? 내 며느린 저기 앉아있다. 시아버지가 저를 가리키셨어요. 저를요. 그동안 저놈 뒷바라지하고 회사 살려놓고 내 병원 수발 다 들고 이 집안 지킨 사람이야. 네가 큰절 100번을 한들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이 집에서 꺼져. 그 여자가 울면서 현관으로 뛰쳐나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서 탁탁탁 울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몸을 돌리는 순간 시아버지가 소리치듯 말씀하셨어요. 넌 앉아! 딱 한 글자. 근데 그 무게가 천근만근이었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도 서 있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듯이 바닥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꼭 장례식장 같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큰형님도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아주버님들도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들은 주먹을 꽉 쥐고 남편을 계속 노려보고 있었고 딸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은 거실 구석에 서서 현관문 쪽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사람은 지금도 저 여자가 걱정인 거구나.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나가버린 여자가 걱정이구나. 그때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예, 밥 먹자. 그 한마디에 전 완전히 무너졌어요.
시아버지가 제 음식을 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난리가 난 와중에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밥을 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시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네가 이 집 며느리다. 그리고 네가 차린 밥을 내가 먹는다. 그 의미였어요. 그래서 전 부엌으로 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새벽 5시부터 만들어 놓은 갈비찜을 데우고 식은 전을 다시 팬에 올리고 잡채를 그릇에 담았어요. 손이 떨려서 접시를 2번이나 놓쳤어요. 딸이 뒤에 따라와서 본인이 하겠다고 했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누가 와서 없든 말든 이건 제 정성이에요. 상을 다시 차리고 수저를 놓자 시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드셨어요. 갈비를 한 점 집어 드시고는 천천히 씹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맛있다. 간도 아주 좋고. 처음 들어보는 음식 칭찬이었습니다. 남편은 구석에서 고개를 못 들고 있었어요. 아무도 남편한테 수저를 권하지 않았고 남편도 손을 뻗지 못했어요. 그날 상에 올라간 음식은 12가지였는데 시아버지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드셨어요. 제가 만든 거 전부, 약과까지. 식사가 끝나고 시아버지가 절 보셨어요. 또 아무 말 없이요. 근데 그 눈빛이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수고했다.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32년을 같이 있으면 말없이도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날 이야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그날 저한테 보여주신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진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아버지가 저하고 딸만 따로 부르셨어요. 안방으로 오라고요. 가봤더니 안방 탁자 위에 서류봉투 3개가 놓여 있었어요. 전 그걸 보고 놀랐어요. 이게 뭔가 싶었죠? 시아버지가 의자에 앉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예, 거기 앉아라. 아버님, 이게... 내가 3달 전부터 준비한 거다. 3달 전이면 제가 설마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님 설마 그때 다 아셨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게 바보짓을 하는 건 알았다. 내 아들이지만 내 눈은 못 속이지.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저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내가 종수를 너무 모르고 있었어. 시아버지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리셨어요. 전쟁도 겪고 사업 실패도 겪고 아내도 먼저 보낸 분인데 아들 때문에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봉투를 열어 보여주셨어요. 가장 첫 번째는 흥신소 보고서였어요. 상간녀의 본명과 나이, 전 직장, 과거 행적이 다 나와 있었어요. 부산에서 김 사장한테 접근해서 8천만 원을 뜯어낸 건, 대전에서 최 원장 비서로 들어가 1억을 빼돌린 건, 민사소송 2건, 한 건은 합의, 한 건은 피해자가 창피해서 취하. 시아버지가 한숨을 깊이 쉬더라고요. 이게 이런 짓 전문이야.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거지. 2번째 봉투는 남편이 회사 자금을 상간녀에게 빼돌린 내역이었어요. 격리 장부 사본, 법인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영수증 모음,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억 2천이면 제가 새벽에 현장 나가서 인부들 밥 해주고 거래처 아저씨한테 굽신거리고 한 푼 두 푼 모은 회사 돈을 그 여자한테 준 거잖아요. 아버님, 이 돈이... 다 네가 번 돈이지. 네가 살린 회사에서 나간 돈이야. 3번째 봉투를 여는 시아버지 손이 유독 천천히 움직였어요. 안에는 부동산 등기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시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시가 8억짜리. 그런데 서류를 자세히 보니 수증자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순영. 이미 도장까지 찍힌 증여계약서였죠. 아버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저한테 너무...
저놈한테 줄 재산은 없다. 시아버지가 제 말을 끊으셨어요. 이건 네가 가져야지. 저게 뭔 짓을 해도 넌 이 집안 사람이다. 난 그걸 증명해 주는 거고. 딸은 옆에서 아까 발견한 이혼 합의서 초안을 꺼내서 시아버지한테 보여드렸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최소화. 시아버지가 그걸 한참 보시다가 서류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래, 이것도 알고 있었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시아버지가 봉투에서 명함을 하나 꺼내셨어요. 변호사 명함이었어요. 이 사람이 내 전우 아들이여. 이 바닥에서 15년 굴러먹은 이혼 전문이라 잘 도와줄 거다. 너 이제 참지 마라. 나 생각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 한마디에 터져서 시아버지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평생 시아버지 앞에서 눈물 한 번 안 보인 제가 코를 훌쩍이고 어깨가 들썩이고 주체가 안 됐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어요. 수진이가 제 등을 쓸어주면서 같이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눈을 닦았을 때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울 만큼 울었으면 이제 일어나라. 싸움은 울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요. 울 만큼 울었어요. 이제 일어나야죠. 시아버지가 석 달을 준비하셨는데 제가 마냥 울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님 생신 이후로 열흘이 지났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긴 왔는데 반성은커녕 태도가 더 나빠졌어요. 저녁에 마주 앉았는데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과했어. 식구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줄 필요는 없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유리 진짜 착한 애야. 순수한 마음으로 인사드리러 온 건데 아버지가 너무하셨다고. 기가 막히죠? 순수한 마음이래요.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뻔뻔하게 시아버지에게 절하는 게 순수한 마음이래요.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진짜로요.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 32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뭔가가 끊어진 거예요. 박정수.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남편이 살짝 움찔했어요. 제가 한 번도 이름을 부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내 앞에서 내가 차린 밥 먹으면서 그 여자 착하다는 이야기라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당신도 유리를 몰라. 내가 사실을 말해줄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당신 그 여자한테 사준 280만 원짜리 가방 나한테 나눴어. 그게 사실이야. 당신이 부상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강남 호텔에서 자고 온 거 영수증 다 있어. 그것도 사실이고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버님 생신상 차리는 동안 당신은 그 여자 데리고 올 궁리를 하고 있었지? 그게 사실이야. 밥그릇을 확 밀었어요. 국물이 식탁 위로 쏟아지자 남편 눈이 커졌어요. 제가 이런 적이 없으니까요. 밥상을 엎는 행동은 살면서 해본 적도 없었어요. 아이,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말라고? 나 지금까지 참았어.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을 통째로 갈아놓고 참았다고. 근데 지금 그 여자가 착하다고? 내 앞에서? 진짜 입을 찢어버릴까 보다.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제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게 보였나 봐요. 너 그 여자한테 쓴 돈이 얼만지 알아? 허리 아픈 거 참으면서 현장에서 번 돈이야. 그게 내 돈, 우리 애들 돈. 그걸 그년한테 갖다 바친 거라고. 그년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순간엔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를 꺼내놨어요. 이럴 거면 깔끔하게 헤어지자. 위자료 줄 테니까 서로 좋게 끝내자고. 저는 그 서류를 보자마자 집어들었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최소화. 한 장 한 장 읽는데 손끝이 하얗게 변했어요. 5천만 원?
웃음이 나왔어요.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이었죠. 32년이 왜 5천만 원이야? 내 인생이 5천만 원이야? 너 그 여자한테 쓴 돈만 2억이야. 근데 32년 살림만 마누라 쳐내는 값이 5천만 원이라고? 순간 남편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럼 얼마를 원하는데? 돈 얘기하지 마. 이건 돈으로 될 일 아니야. 제가 이혼 합의서를 남편 얼굴 앞에서 찢었어요. 찢어진 종이를 식탁 위에 뿌렸어요. 이혼 얘긴 변호사 통해서 해. 당신 혼자 끄적거린 종이 쪼가리 말고 법대로 하자고. 뭐? 변호사? 네가 무슨 변호사를... 야, 박정수! 너만 준비한 줄 알았어? 그 말을 하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에 떨렸어요. 32년치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이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찢어진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쾅 울렸죠. 저는 식탁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쏟아진 국물, 찢어진 종이, 엉망이 된 저녁 식탁. 근데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죠. 32년 만에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거예요. 쏟아내고 나니까 머릿속이 오히려 맑아졌어요.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시아버지가 소개해주신 장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강남의 조그만 사무실이었는데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사무실 벽에는 군복무 시절 사진도 있었어요. 시아버지 전업은 아들이라더니 분위기가 비슷하더라고요. 과묵하고 불필요한 말을 안 하고 핵심만 짚는 분이었죠. 김순혁 씨,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장 변호사님이 시아버지가 보내준 자료와 제가 모아온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남편분이 유책 배우자인 건 확실합니다. 외도 증거가 충분해요. 여기에 회사 자금 유용까지 더해지면 격리장부를 분석해봤는데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현금 인출 후 개인 송금까지 이건 단순 외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요. 장 변호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남편분한테서 오피스텔 전세금 명목으로 별도로 7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이건 남편분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합치면 거의 2억 가까이 됩니다. 변호사님, 혹시 그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유리한테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바로 빼돌리거든요. 하지만 남편분한테서 재산 분할로 받아내는 건 가능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재산 낭비까지 더해지면 분할 비율에서 크게 유리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남편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뒤섞였어요. 근데 가장 큰 감정은 허탈함이었어요. 정작 이 남자는 사기꾼한테 놀아나고 있었구나. 근데 그런 감정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장 변호사님이 그랬죠. 김순영 씨, 지금이 적기예요. 남편이 무너져 있을 때 정리해야 해요. 냉정하게 들리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첫째는 이혼 소송 준비.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 건 증거가 차고 넘쳤어요. 외도 사진, 호텔 영수증, 카드 명세서, 흥신소 보고서. 변호사님이 이 정도면 재판에 갈 것도 없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민사 청구. 법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건 형사고발도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시아버지와 상의 끝에 민사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형사까지 가면 회사가 무너지고 그럼 직원들이 피해를 보니까요. 마지막은 상간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비록 그 여자가 잠적했지만 법적 절차는 진행할 수 있었어요. 결국 남편은 점점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상간녀가 잠적한 뒤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죠. 회사도 제대로 안 나가고 술만 마시고 폐인이나 다름없었죠.
코너에 몰린 남편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대요. 아버지, 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경고 안 했냐? 딱 그 한마디 하고 문을 닫으셨대요. 남편이 아버지 집 앞에서 1시간을 서 있다가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형들한테도 연락해서 큰아주버님한테 도와달라 했더니 그런 거예요. 네가 자초한 일이지? 아버지 생신날 그런 짓을 해놓고 무슨 면목으로 전화하냐? 남편은 생애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순영 씨, 시아버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아버님이요? 네. 그 시아버님이 본인 소유의 회사 지분 40%를 김순영 씨한테 양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변호사님, 그게 무슨... 시아버님 말씀이 이 회사는 며느님이 만든 거나 다름없다. 내 아들한테 맡겨뒀더니 이 꼴이 됐으니 이제 며느리한테 맡기겠다 그러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지분 40%를 저한테 양도한다뇨. 남편 지분이 60%인데 제 기여분을 법적으로 다투면 실질적 경영권이 저한테 넘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스러운 마음에 딸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 할아버지가 주시는 지분 이거 받아도 되는 걸까? 엄마가 그동안 한 일에 대한 대가야. 당연히 받아야지. 이건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 아니야. 엄마가 벌어놓은 거를 돌려받는 거지. 그러니까 꼭 받아.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맞아. 이건 내가 피땀 흘린 대가야. 그 말에 결심이 섰어요. 바로 장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이혼은 안 하겠습니다. 네? 이혼 대신 다른 방법을 쓸게요. 변호사님이 잠깐 침묵하시더니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계세요? 하셨어요. 남편한테 회사 넘기게 하겠습니다. 대표직에서 내려오게 하고 제가 경영권 잡겠습니다. 변호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능합니다. 그 시아버님 지분 양도에 순영씨 실질적 기여분까지 더하면 법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됩니다. 다만 남편분이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손을 봤어요. 이젠 안 떨리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이 일이 시작되고 나서 손이 안 떨린 게. 전 그날 남편을 불렀어요.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이혼 서류 가져온 거야? 나도 각오했어. 그냥 빨리 하자. 이혼 안 해. 뭐? 남편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이혼을 각오하고 앉았는데 안 한다니까 오히려 당황한 거예요. 이혼은 안 해. 대신 회사는 내가 맡을 거야. 뭐? 무슨 소리야? 회사를 당신이 왜? 아버님이 지분 40%를 나한테 양도했어. 나머지 60%의 내 기여분을 법적으로 다투면 경영권은 나한테 와. 그러니까 당신 대표직에서 내려와. 기회 줄 때. 남편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가 다시 하얗게 변했어요. 온갖 감정이 얼굴을 지나가더라고요. 미쳤어?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인지 아버님한테 직접 확인해봐. 남편이 전화기를 들어 아버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받자마자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회사 지분을 이 사람한테 넘겼다는 게 사실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죠. 사실이다. 내 결정이야. 불만 있으면 나한테 와. 거기서 그러지 말고. 전화가 끊겼어요. 남편은 전화기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멍해진 남편을 보면서 제가 말했어요.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든지 내 밑에서 사람답게 일하든지 선택해. 그 순간 남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저는 이 남자가 우는 걸 32년 만에 처음 봤어요. 결혼할 때도 아이들 태어났을 때도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던 사람이 모든 걸 잃을 위기에서야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난 당신한테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난 내 인생을 되찾는 거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문 닫고 나서야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이건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뭔가 무거운 걸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눈물이었어요. 남편도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자기도 싸워보겠다고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나 봐요. 집에 돌아온 남편 얼굴이 확 늙어 있더라고요. 뒤에 아들한테 들었는데 남편 변호사가 확실히 이길 수 없다고 했대요. 유책 배우자인데다 횡령 증거까지 있고 시아버지 지분 양도는 합법적으로 완료된 상태. 거기에 제 기여분을 법원이 인정하면 사실상 끝이라고. 그런데 결정타는 세무 쪽에서 왔어요. 상간녀한테 빼돌린 돈이 회사 법인카드와 법인계좌에서 나간 거라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그렇게 되면 횡령의 탈세까지 더해져서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이미 안방에서 나와 작은 방을 쓰고 있었거든요. 여보,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눈은 충혈돼 있고 수염도 안 깎고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사업가 행세하며 양복배 입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잠깐만 들어가도 돼? 들어와. 남편이 방 안에 들어와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의자도 아니고 침대도 아니고 바닥이에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야. 뭐가 잘못인데? 제가 물었어요. 차갑게 들렸을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나 싶어서요. 그 여자한테 빠진 것도, 그 아버지 생신에 데려온 거, 이혼 밀어붙인 것도 다. 그게 다야? 아직도 모르네? 뭐? 그전에도 당신은 나한테 잘한 적이 없어. 내가 새벽에 현장 나가서 인부들 밥해줄 때 당신 골프 치고 있었잖아. 내가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고개 숙일 때 당신은 술자리에서 우리 마누라는 촌티 나서 그랬잖아. 기억 안 나?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여자가 끝이 아니야. 그게 시작이었지. 당신이 날 무시한 게 32년이야. 알아.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몰라. 당신은 아직도 몰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아왔던 것들이 올라오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당신 회사 살리려고 격리장부 붙잡고 밤새운 거 알아? 거래처에서 욕먹으면서 수금 다닌 거 아냐고. 아버님 간병하면서 회사 일까지 한 건 아이들 밥은 누가 차렸는데? 그러면서 당신은 뭐 했어? 사장님 행세? 젊은 여자한테 돈 갖다 바치는 거? 한참 쏟아붓고 난 뒤에 한동안 긴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내 조건이니까 이대로만 해. 남편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표직에서 내려와서 경영권 나한테 넘겨. 횡령권은 내부에서 처리해줄게. 세무조사까지 가지 않게. 대신 앞으로 회사 일에 간섭하지 마. 회사는 내 전부인데. 아니, 그 회사는 아버님이 만들고 내가 키운 회사야. 당신은 이름만 올린 거잖아. 남편한텐 가장 잔인한 말이었을 거예요. 평생 외면했던 진실이 눈앞에 놓인 거예요. 남편이 한참을 망설였어요. 1분, 2분, 5분. 시간이 아주 천천히 가는 것 같았죠. 알았어.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서류 가져와. 도장 찍을게. 제가 준비해둔 서류를 가져왔어요. 대표이사 사임서, 경영권 이양 동의서, 지분 재조정 합의서. 수진이와 장 변호사님이 밤새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남편이 서류를 읽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지? 그 한마디가 제일 슬프더라고요. 60살 먹은 남자가 아직도 아버지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평생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형들처럼 잘났다는 소리도 듣고 싶었을 테고요.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쌍하다고 봐줄 순 없죠. 남편이 서류를 놔두고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종이 몇 장인데 무게가 32년만큼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어요. 제가 대표로 취임한 뒤 처음 석 달은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 살림을 들여다보니 남편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거래처 관리는 엉망이고 직원들 사기는 바닥이고 장부는 구멍투성이. 근데 있잖아요. 저는 32년 전에도 이런 상황에서 시작했어요. 허름한 사무실에서 장부 하나 붙잡고 시작했던 20대 후반의 그 마음으로 다시 했어요. 현장에 직접 나갔어요. 인부 아저씨들이 처음에는 사모님이 왜 여기에 하더니 제가 안전모 쓰고 돌아다니면서 밥차 세우고 현장 문제 하나하나 챙기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반년이 지나니 매출이 오히려 올랐어요. 사실 비결은 간단했어요. 남편이 쓸데없이 쓰던 접대비, 골프비, 개인 지출을 다 잘라냈더니 돈이 남는 거예요. 그 돈으로 직원 복지를 늘리고 장비를 교체하고 현장 환경을 개선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작은 원룸을 얻어 나갔어요. 물론 이혼은 안 했어요. 아직도요. 서류상으론 부부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제가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원룸으로 간 뒤에 시아버지한테 한번 간 모양이에요. 아버지 집 앞에서 1시간을 서 있다가 초인종도 못 누르고 돌아갔대요. 시아버지는 커튼 사이로 그걸 보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문을 열진 않으셨대요. 나중에 시아버지가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저놈이 진짜 반성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내가 평생 봐온 놈이니까 알지. 아버님, 그래도 아들인데 마음 아프진 않으세요? 시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프지, 내 자식인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 뒤로 그 얘긴 다시 안 하셨어요. 한때는 남편이 사장님 소리만 들으며 큰 소리 치던 사람인데 허세가 다 벗겨지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돈, 인맥, 그걸 다 빼면 남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불쌍하냐고요? 솔직히 아주 조금은요. 근데 그 감정에 끌려가진 않아요. 예전에 저였으면 끌려갔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도 지킬 게 있으니까요. 이젠 겁먹고 눈치 보고 울기만 하던 제가 아니에요. 이제야 비로소 저를 되찾은 것 같네요. 혹시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 지금 저처럼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준비하는 게 미덕이에요. 저는 시아버지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석 달 동안 묵묵히 서류를 준비하신 걸로 행동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을 꼭 찾아보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